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유럽 농민 시위가 가져올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은 항상 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라든가 세계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저도 이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유럽 전역으로 점점 농민 시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약간 단편적으로만 다루긴 하는데요. 사실 프랑스 농민 시위는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있었는데 농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한 이 농민 시위가 프랑스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거의 뭐 벨기에,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등 사실 안 한 데를 이제 찾기가 힘들 정도로 확산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EU에서 이것과 관련됐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근본적 변화를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항상 이제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좀 꼭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왔던 그냥 일반적인 얘기 외에도 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고요. 네. 일단 이번 시위가 관련돼서 그럼 또 저분들이 왜 시위를 하냐 그리고 이게 요번에 어떤 문제를 있냐 요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위를 했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용 디젤을 많이 우리도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농민들한테요. 근데 이제 그 디젤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지금 농민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먹고 살기가 전부 다 힘들다. 네. 소득 지원해달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를 집행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관료적이다. 네. 이런 것들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동물 복지나 농약 사용과 관련되는 규제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이거를 완화시켜 달라.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대형 농민들을 중심한 노동조합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전 유럽으로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트랙터를 끌고 와서 도로를 막는다든가 항구를 봉쇄한다든가 그래서 뭐 테슬라 자동차 물류가 막 막힌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전 유럽단에서 이렇게 확산이 됐고 의미가 뭔지를 조금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살짝 해보면 이런 거네요. 요즘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빡빡한데 지구환경 지키겠다고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니 우리 못 살겠다 해서 이러한 시위가 유럽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그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환경 규제 먼저 내용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도대체 환경 규제가 어떻게 바뀌거나 아니면 어떻게 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지금 EU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지금 줄이는 거에서 EU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농촌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가 농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뭐 비료 쓰는 거라든가 그리고 뭐 동물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나 이게 예. 생각보다 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EU 같은 경우는 그 넷제로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촌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살충제, 항생제 절반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비료 사용량도 25% 줄인다. 예. 그리고 농경지 전체 농경지의 4%를 휴경지로 만들어라. 쓰지 말라.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노는 땅들이 돼야 이제 건강하게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2030년까지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을 현재 2배가 넘는 25%까지 올린다. 그것도 네. 2030년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드렸던 농업용 디젤에 대한 보조금은 네. 국가별로 줄이는데 이제 독일이 좀 빡센데요. 예. 24년에 지금 보조금 40% 줄이고요. 어휴. 25년에는 70% 줄이고요. 예. 이제 26년에는 100%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약간 좀 다른데 예. 국가별로 이런 디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을 국가별로 해야 되는데 독일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예. 뭐 원래 계획상은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이거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뭐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EU 자체가 그동안 보조금을 굉장히 농민들한테 많이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EU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농업 보조금이었고요. 이게 지금 연간 550억 유로, 하나로 말하면 78.5조 원이나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주던 보조금을 네.
안 지키는 애들한테는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럽 농촌이 막 미국이나 이런 대농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가장 사실 농업이 강한 데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데들이 막 미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있던 보조금을 깎겠다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 2050년까지 유럽이 이제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2019년에 추진을 했어요. 예. 근데 이 2019년에 나온 유럽의 그린딜이라고 하는 게 농업 쪽에서의 혁신을 하는 법안도 있지만 예. 순환 경제, 네. 뭐 그리고 건물 개조하는 거,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순환 경제하고 관련되는 게 저희가 요즘에 한창 많은 탄소 국경 조정세.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유럽에다 수출하려면 철강 같은 거 탄소 없는 거 해야 된다. 이런 네. 법안이 근거가 이 그린딜이거든요. 아, 여기에 들어간 예. 거군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임대주택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냉난방 이 안 되면은 임대 못하게 해준다 이런 규제 들어가고 예. 있고 보일러 다 바꾸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그 화석연료 보일러가 아니라 히트펌프 같은 걸로 다 바꾸라는데 그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농업 정책 얘기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이 그린딜 정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거냐. 사실은 지금 아마 요즘 유럽에 수출하시는 분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탄소 국경 조정세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렇죠. 이게 철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뭐 되게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농민들이 이제 막 환경 규제하니까 예. 이거 이제 꺾이고 뭐 이번에 6월에 또 유럽 의회 선거도 있고 구급화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유야무야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사실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농민 시위를 넘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뭐 유럽에다 농산물 수출이 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영향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유럽 환경 정책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좀 되게 면밀하게 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뭐 현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환경 규제 자체를 완전히 없겠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EU 집행위원들이 네. 탄소를 줄여라 하면은 이제 뭐 줄일 때 뭐 어떻게 하는데 너무 그냥 권위적으로 딱 하고 그러니까요. 있던 거 보조금 뭐 안 지키면 다 뺏어버려 막 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간 스케줄도 굉장히 촉박하네요. 네, 굉장히 촉박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 농산물 이슈가 커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열심히 그거 지키는데 네. 수입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그거 안 지키고 값싸게 들어오면 우린 뭐냐.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수입 농산물 이슈 중에 굉장히 큰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래 항구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히니까 예. 지금 육로를 통해 가 유럽 땅으로 들어왔다가 예. 이게 딴 데로 안 나가고 유럽 현지에서 팔리는 거야. 아. 그러면서 지금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은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냐면 메르쿠스르라고 예. 예, 남미 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여기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그렇죠. 여기랑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쪽 동네도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이 잘 발달된 지역이잖아요. 예. 그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올 텐데 얘네들도 환경 규제 안 지킬 건데 우리한테는 이거 지키라고 하면 비용 올라가는데 너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하냐. 예. 그리고 이 농업 보조금과 관련돼서 그동안 어땠냐면 토지 베이스로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체 토지의 80%를 가진 20% 농민들이 보조금을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소농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좋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뭐 환경 이슈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걸로 하지만 그 세부 내역들을 빠져보면은 오히려 수입 농산물 쪽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예. 여기에 지금 환경단체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 키우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별로 논쟁들이 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올 여름에 폭염이 되게 심했어요. 예. 산불도 되게 심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그 산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경지 파손도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리스 농민들의 주장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그때 손해 받은 거 우리 보상해 달라. 예. 지금 그게 농업 쪽에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의식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안 보이고 아까 말한 대로 과도하고 강압적인 환경 규제 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쭉 말씀을 듣고 봤더니요. 유럽을 이렇게 판단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 농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굉장히 강압적인 구조로 이걸 유도하려는 것도 보이는데 혹시나 지금 유럽 EU 체제의 어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적지 않게 농업 쪽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재정 효율성의 어떤 명분으로 친환경을 들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예. 제가 봤는데 그 느낌보다는요. 예. 유럽은 진짜 친환경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아까 막 이렇게 기후 환경도 계속 일어나고 예.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규제나 정책을 만들 때 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만만한 게 대기업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농민들한테 규제까지 가는 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뭐 유럽이라고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 농민들한테까지 지금 여기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는 이제 탄소 배출 줄이거나 감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럽은 이게 강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 농민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소득 수준이 되게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뭐 보조금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인건비나 비료값들도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최근 잠잠해졌지만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농산물 가격은 안 오르고 최근에 뭐 가격 억제한 데서 물 오르면서 소득이 줄고 파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던 보조금을 뺐거나 강제로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네. 뭐 몇 년 안에 당장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기후변화나 아까 말씀드린 올 여름에 유럽이 되게 타격이 컸거든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당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참여하는 분 중에 제가 이제 기사들 보면 유기농 농산물 키우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정말 나는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고 싶다. 이게 유기농 농산물이라는 건 아까 말한 2배 이상 늘려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없고 물가는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관료주의인 정책만 나오면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는 우리도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점이 한국 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기준점이 되게 높고 그렇군요. 그건 의지는 되게 강하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적용을 하는 부분에서 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번 농의 가장 큰 거는 환경 이슈보다는 이 농산물 수입 농산물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남미 쪽에서의 그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진짜 유럽이 친환경이 진심이었구나. 그래서 가장 말단에 해당되는 농민들까지 농업 뭐 또 농가 소득까지 이렇게 관여할 정도가 됐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진짜 두 번째 수순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친환경 하려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간 무역 장벽으로 외국 농산물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 막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그 니네들은 탄소 배출하는 거 우리 못 쓰게 하니까 네.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를 비용을 늘리거나 하라고만 했지 그 규제 장벽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유럽의 농산물 수출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없겠지만 이렇게 농민들을 하게 되면은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큰 보조금들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또 어디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하고 물론 이번에 유럽 농민 시위들이 터지면서 지금 유럽 의회에서 이번 6월에 지금 유럽 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극우파들 집권할까 봐 유럽 의회도 지금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탄소 배출 계획하던 것 중에 농촌 쪽에 대한 거는 빼겠다. 네.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녹색당 이런 분들도 약간 좀 우리 조금 다르게 가야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폐기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로 수혜를 보는 대규모 농장 기업이나
혹은 이제 농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횡재세를 걷어서 지원을 하고 이 방향을 키우겠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휴경지 만드는 건 잠시 유보. 예.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책이 유럽의 농민들의 보조 이게 지금 약간 어디선가 계속 많이 보던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반도체도 하고 뭐 배터리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농산물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는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핵심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에 유럽에서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흐름의 변화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임대주택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이나 이런 기준을 매년 높이고 그걸 못하면 아예 임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히트펌프를 하고 네. 기존에 있던 석유 보일러 다 빼라. 예. 이러면서 사실은 LG전자 같은 데들이나 이런 데들이 작년에 히트펌프나 에어컨 관련되는 것들 판매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에도 지금 LG전자 B2B 사업부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올해 되게 키우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과 관련되는 의지는 적극적이고 근데 그런 것 중에 이게 지금 농업 쪽까지 건드릴 정도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의구심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정책을 할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도 이것도 서병수 위원님께서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런 심각성을 알았던 게 뭐냐면 2, 3년 전쯤에 전 세계 3대 비료 회사들이 거의 셧다운돼서 비료 생산을 멈춘 상태다라는 걸 처음 알려줬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 왜 비료 생산을 멈췄지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료 가격 올라가고 여타 뭐 유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해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비료 가격 자체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런데 그 예전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가나 금리가 작년 고점이나 재작년 고점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라왔던 것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체감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의 절대 가격이나 비료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제가 올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 산업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거기는 그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환경인지 감수성이란 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인지 감수성. 예, 한동안 저희 한국에서 성인지 감수성 예, 되게 예,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여성 이렇게 하는데 직장인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네, 옛날 했는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은 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인권과 관련돼서 아동 노동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유럽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비용은 하지만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서요. 예. 산불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분들이 파리에서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큰 거예요. 이제는 유럽에서 더 이상 친환경 기조라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닌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탄소 국경 조정세가 작년 연말에 저희는 막 얘기가 됐지만 2019년에 법규가 나오고 나서 이거를 하는 게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이래 탄소 배출량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상장 기업들 다 공시 스코프 3까지 다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진행이 막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맥락은 공감대에 대한 것들이 꽤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했는데 저희가 정반합을 하잖아요. 예. 막 정으로 달리다 보면 반대 반이 좀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 반이 정을 완전히 엎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반에서 나온 다음에 합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 농민 시위라든가 최근에 뭐 환경 관련된 녹색당의 약화나 이런 것들이 되돌림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한 반의 과정이고 이거를 지금 숙성시킨 다음에 더 가는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 친환경 규제나 이런 게 약화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오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우리가 유럽의 친환경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미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철학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더 큰 트랙터 가지고 오고 헬기 가져와서 정말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뭐 유전자 조작도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미국의 농업 정책에서 친환경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까 제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 정도가 이제 그 농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 정도가 농업에서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유럽은 이렇게 탄소 배출이 엄격하니까 미국은 좀 다르지 않겠냐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 정책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장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농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좀 약간 친환경 정책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이것과 관련되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파트너십 포 클라이머트 스마트 커머더티. 네. 예를 들어서 기후 스마트 상품에 대한 파트너십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농무부에서 2022년 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민간이나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조금도 정부가 100% 주는 게 아니라 예. 민간 연방 정부하고 이제 매칭을 하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관계들을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141개 프로젝트에서 31억 달러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 같은 데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6천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물량이 1년간 1,200만 대의 가솔린 자동차가 그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1년, 3년, 5년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요 프로젝트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알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보통 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만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렇죠. 전기차랑. 예. 근데 여기에 사실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정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친환경 비료라든가 농촌에 대한 인프라 지원 부분들도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걸 포함을 한 각종 보조금 정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유럽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미국이 원래 자유무역의 중심 국가라고 했는데 바이든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칩스법이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해가지고 야 외국에서 물건 못 들어와. 우리 자국 산업 키워야 돼. 반도체 배터리 중요해. 네. 그래서 막 육성하고 키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농업 쪽에서도 우리가 농업에 보조금을 줘야 되고 농업에서 이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바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하거나 있던 거 뺏으면은 울컥하잖아요. 네. 이슈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거 하면은 정부에서 돈 주겠다. 그리고 그거 같이 하는데 너희도 돈을 태우고 민간 협업을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친환경을 진행하고 있고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유럽하고 좀 다른 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하던 거 뺏고 약간 니들 이거 해 시키는 거라면 벌을 주는 방식이죠. 예, 벌을 여기는 신규로 돈을 프로젝트를 해서 이거를 하게 하면 너희한테 돈을 줄게. 그리고 이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민간도 참여하고 같이 가고 그 대신 궁극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변화. 아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없던 공장을 짓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대의가 쓴 것 같고 예. 이거를 촉진하기 위한 것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한국에선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인플레 감축법에도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숨어 있었던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유럽과 다른 약간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이 어떻게 보면 업을 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농업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파트너십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그 뭐 146개 프로젝트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가축을 키우다 보면은 분뇨가 발생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뇨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패하거나 썩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거 발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뇨를 친환경 비료로 만들고 친환경 비료를 쓰게 되면 비료에서 화학 비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메탄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유기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메탄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친환경 비료로 만들게 하는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주에서 그런 것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분뇨 같은 거 모아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뭐 박스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운영 체제들도 그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뭐가 있었냐면 토지 건강. 예, 토지가 이제 뭐 화학 비료나 이런 게 오염되지 않게 하고 네. 비 같은 거 오면 침식당하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가뭄을 완화시키고 뭐 숲이나 나무 같은 거 하겠죠. 예. 그거에 예산이 90억 달러나 지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나온 것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농민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비료를 만들게 되면은 예.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2.7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황산 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아닌 진짜 청정 수소로 만드는 비료를 만들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정부가 프로젝트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이고 각 프로젝트별로 하고 그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생각보다 친환경 비료 그리고 각각의 어떤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나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 생각보다 막대한 보조금들이 들어가서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와 비슷한 형태가 친환경 농업으로 개조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이 된 거예요. 미국이 과연 자기 돈 들여서 저렇게 농산물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예. 농작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 그걸 안 하는 그 무의도식 하는 데들은 과연 그냥 둘까? 그냥 둘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향점이 접근 방식은 다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예. 되게 인식이 큰 거예요. 이게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에서 막 산불이나 폭염으로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올 여름에 미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 지역이 있잖아요. 예. 되게 저희 잘 아는 지역 아니에요. 예. 거기서 산불이 너무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주택을 너무 많이 파괴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예. 보험사들이 몽땅 다 거부했어요. 아. 그 주의 모든 민간 보험사들이 주택보험을 주택보험 안 든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요. 대출을 못 받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플로리다 주정부가 만든 보험회사만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 주정부의 그 주택보험 거기는 손해율이 엄청나게 급등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게 플로리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량이 폭증하고 거기에서 산불 많이 나면서 거기도 아까 그런 보험사들 거부 사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게 예. 올해 7, 8월에 되게 많이 됐고 예. 그래서 미국도 생각보다 바이든을 싫어하거나 바이든 친환경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예.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지율을 따지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50%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의 농업 정책과 공화당의 농업 정책은 좀 다르겠지 생각을 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변곡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트럼프 집권하면은 이제 전부 다 꽝. 예. 뭐 약간 예. 그리고 깔끔하게 환경에 골치 아픈 거 안 하고 이렇게 네. 한다고 하는데 이 제가 보니까 바이든 이분이 약간 돈을 통해서 네. 사람들을 좀 바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2024년 1월 26일 로이터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아까 농업 보조금을 이렇게 친환경 이름으로 뿌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보조금의 65%가 2020년 트럼프가 이긴 지역의 주의 농민들한테 할당이 돼요. 그리고 70% 정도는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주 있는 데 가요. 그러니까 예. 딱 생각해 보면은 그 미국에서 농촌이 발달한 데가 남부 지역이고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예. 이거를 빼겠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전반적으로 예.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그 바이든을 싫어하는 것과 예. 기후 정책을 싫어하는 건 좀 결이 달라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정책 하나 만들고 법 하나 만들면 떠들고 논쟁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그렇죠. 한 번 만들고 나면은 오래 가죠. 의외로 잘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바이든 정부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부 때 그 트럼프를 그렇게 욕했던 예. 욕하면서 만들었던 트럼프가 했던 중국 관세 하나도 안 낮췄거든요. 예. 심지어 바이든이 되게 중요하게 봤던 이민 규제 법안도 거의 안 바꾸다시피 했어요. 그 원래 트럼프가 코로나 핑계 대고서 규제 막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최근에 바꿨는데 그것도 오히려 계약을 했다. 남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그리고 또 이 지금 수혜를 보는 데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형태는 좀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네. 트럼프나 공화당이 오면 실제로 지금 공화당에서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에 대한 기후 관련된 농업 보조금을 줄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아까 로이터에서 야 그럼 니네가 피해를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목은 바꾸겠죠. 네. 기후가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보조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한 이런 틀에서 형태만 변형을 하지 본질은 똑같은 본질은 거군요. 동일하게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바이든하고 트럼프 얘기하지만 바이든 들어와서 트럼프 때 정책 중에 구조적으로 바뀐 게 뭐 있나요? 아, 그렇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진짜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 아메리칸 퍼스트 하는 것들을 환경이라는 포장을 걸쳐가지고 예. 다른 형태로 IRA법을 했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젊은 세대들의 공감대들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업 정책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조금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이제 뭐 환경은 끝.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미국도 이미 또 바이든을 거치면서 되게 많이 바뀌고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특히 미국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 곡물, 사료 등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인 게 지금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농업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어찌 보면 농업보다 더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진 산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에서 이런 변화로 뭔가 단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좀 비싸지면 미국 말고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나머지 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거 괜히 덤탱이만 쓰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농업과 관련돼서요. 농산물 가격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터지고 비료도 그렇고 막 급등을 했다가 네. 많이 진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유가 영향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예. 저희가 물가나 금리도 동일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규제 정책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까지도 지금 건드리고 있고 유럽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규제로만 가니까 저항을 받았지만 미국은 돈을 푸는 형태로 가면서 예.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 관련되는 농업 생태계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썼는데
룰을 바꿀 수 있는 이 메이저 둘이 다른 애들한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뭐 몇몇 국가들은 계속 불량 국가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농업과 관련되는 비용 자체도 생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고 지금 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급박하지만 탄소 배출을 안 하는 뭐 수소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비료에 대한 것들을 압박을 크게 가고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간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안 지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 뭐 우리가 그 농산물을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너네들은 왜 이렇게 농촌에서 탄소 배출을 그렇게 방치를 하니? 그러면은 옛날 저희가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뭐 네. 이런 것처럼 너희들은 뭔가를 해야 돼. 더군다나 한국처럼 큰 나라가.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되는 규제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대책을 보면 돈을 푸는 미국 방식이 됐고 지금 유럽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도 반도체법이나 배터리 같은 거 미국 욕했지만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그 방식으로 가잖아요. 예. 농산물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농산물만 할까요? 많은 산업 중에서 필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노서들이 쌓이겠죠. 그렇네요. 이제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유럽의 농업 위기나 미국의 농업 정책에서 배울 거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저희처럼 수출을 많이 하거나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투자나 인프라가 아직은 약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농촌에 대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국도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논에서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물을 이렇게 가두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뭐 풀 같은 게 썩거나 이러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농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의 절반은 논에서 나오고 어. 절반은 가축에서 나온다고 대충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완화시키기 위한 몇몇 분들이 그러면 논에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나오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줄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 농산물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뭐 맛있는지 안 있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 줄였다고 돈을 더 줄까?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서도 뭔가 행하지 않으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 뭐 2030년까지 절반을 비료를 줄여라. 예. 물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가 물러섰다고 해서 0이 되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저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날 당일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모처럼 고향 가실 텐데 고향 갔을 때 기분 좋은 게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아유 이렇게 각박해지고 너무 살벌하게 변화되는데 우리 고향만큼은 예전과 비슷하네. 그런 정치가 있어서 가는데 지금 우리 서 의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들마저도 참 많은 것들을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농업이 많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뭐 한국의 농업 정책까지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한 가지 방향은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유럽과 미국이 많은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둘 다 얘기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제사회 어느 정도 규모 된 이상 농촌도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수소 사용하거나 몇몇 논의들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농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도 이제 해야 되고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럽 방식으로 잘못 갔다가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농촌에 대해서 막 보조금 주는데 어떤 방향성 없이 주지 않고 친환경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추진하게 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 사실은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도 많이 되고 사실은 농민을 건드리는 건 뭔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그런 크잖아요. 이상이 있죠. 예, 예. 대기업을 하는 거하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도 그거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냐.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하지 않고 환경이라고 하는 거, 농촌의 노령화나 소득 보존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다만 국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농업하고는 다른 거지만 농업을 넘어서서 예. 지금 바이든의 칩스 법안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부터 이번 농업 정책까지 장벽들이 생기고 예. 자국 산업을 키우고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큰 흐름에서 트렌드로 잡혀가고 그렇네요.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뭐 트럼프라든가 유럽의 극우 세력이 뭐 집권한다 하더라도 돈 받은 거를 다시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과연 이제 한국이 좀 더 거시적으로 단순하게 농업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유럽 농민 시위 사태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아닌가. 중요한 요소군요. 예. 예.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항상 뭔가 경제적인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있었을 때 늘 농민분들이 양보해 준 덕분에 자동차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휴대폰도 팔아왔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친환경적인 변화까지 있으니 또 양보와 또는 협조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니까 좀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고요. 또 그분들은 또 약간 고령층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아주 빠르게 이해하고 또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는 그래서 이것들인데 저희가 정부 정책을 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공감대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게 위에서만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에 공감이 없이 일을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그럼요.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 생각을 바꾸거나 준비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젠 우리가 이제 농업과 관련된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쭉 살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송경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또 어떤 투자 관점 포인트가 있는지도 말씀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농업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친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그게 너무 높고 급하게 가는 요소는 있지만 미국의 케이스를 보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올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요즘에 환경 테마주들이 되게 죽었다. 뭐 네.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 죽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환경이나 이런 산업들이 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 같은 것들이 그렇고 전력망이 그렇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몇몇 기업들을 보면은 수소나 CCU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빠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수소 같은 것들을 항구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바다 항만으로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거대한 터미널 같은 거 짓는 프로젝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나온 거라 그런 것과 관련되는 산업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을 넘어서는 친환경 전반에 대한 것들의 기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비료나 농업 기업과 관련되는 그 동안에 약간 대량으로 비료를 쓰고 예. 대규모 농장을 하는 것들도 변화가 좀 필요하고 질소비료 같은 기업에도 환경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특히 질소비료는 청정 수소로 만드는 비료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잘 아지 않는 기업들은 예.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이제 몇몇 기업들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비용 구조들이 조금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예. 정부의 재정 적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트렌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감수해야 되는 것들, 투자자 관점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것 정도가 이제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마저 또 정말 크게 변화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설 잘 연휴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